블랙리스트에 화이트리스트까지 김기춘 재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잘 나가던 그들은 왜 꼬였을까요? 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운명의 날 1심 결과 오늘 나왔죠? 보겠습니다. 8월 6일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내용입니다. 정기영련 압박계 21개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의 지원을 해도록 했다는 혐의. 오늘 징역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법정 구속됐죠? 정경련의 협조 구한 게 범죄된지 몰랐다. 그동안 이런 입장이었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또 들어가야 하나 이런 심정일까요? 옆에 보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9월 22일 석방됐습니다. 역시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정경련 압박해서 31개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 지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단체 지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실장 측과 같은 취지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결과는요. 징역 1년, 다만 집행유예 2년이 나와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랫동안 있다 석방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 김기춘 어디를 나와? 석방되셨는데 후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죽인 진실을 말해.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고 혐의에 대해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 나왔는데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결심 재판에서 아랫사람 관리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신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시죠. 자,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화이트리스트까지 블랙리스트. 이 발음을 잘해야겠습니다. 자, 블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트리스트 관련 김기춘 실형 그래서 구속이 됐고요. 조윤선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꾼 운명 결정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태근 전 의원님. 그 공소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조윤선 예. 그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예. 거의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급으로 보면 예.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사실은 김기춘 실장의 역할이 훨씬 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됐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저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재판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김기춘 실장은 4년, 조윤선 장관은 2년을 지금 네.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참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예. 김기춘 실장은 중범이다. 무거울 중자를 좀 썼고요. 근데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은 사실은 정무수석을 하면서 예. 이 건을 접하게 돼서 예. 어떤 의미에서 김기춘은 기획자이고 예. 계획자이고 예. 그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은 그냥 그걸 수행했던 단순 수행자다. 종범 이렇게 쓰네요. 네, 중범, 종범.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결정타가 뭘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께서 오늘 구속 수감이 되면서 동부구치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네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거기가 시설이 좋은가요? 새로 지었으니까요. 동부구치소. 예. 저도 이렇게 접견하러 가보면 예. 일단 환경은 좋아요. 땅은 없지만 예. 땅이 없고 예. 이 식물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빌딩 형태로 되어 있다는 빌딩 형태입니다. 말씀이죠?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나서 햇빛이 비치긴 하는데 흙과 식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예. 아마 단기간 있으면 괜찮은데 예. 그 수감 생활 오래 하기에는 좀 불편한 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양형은 일단 적용이 달라요.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강요죄가 유죄로 돼서 정경유로부터 돈을 받아나요. 그다음에 조윤선 그 수석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고요. 다만 이번 사건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좀 철저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행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하자. 이런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구택 변호사. 예, 기본적으로 양형의 차이가 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2014년 2월부터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고 예. 조윤선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에 한 1년 후에 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일을 나중에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처음에 이 구형을 할 때 검찰이 그런 걸 다 알고서도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4년을 구형했거든요. 근데 조윤선 실장은 6년을 구형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 특활비 4,500만 원 때문이었는데요. 아, 그걸 예. 더해서.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직권남용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권한 범위에 속하지 예.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 원래 예.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강요만 인정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 4,500만 원은 이제 뇌물이 안 된다고 봤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이 뇌물이 안 돼도 국고 손실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구형이란 특히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39년생이에요. 예.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66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죠. 예. 그리고 보면 제가 보기에 형량에서 좀 이상하다. 아. 이게 항소심에서 저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고령을 있다. 고려했으면 오히려 바뀌었을 수도 그렇죠. 있다. 바뀔 수도 있고 아. 또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무죄가 됐습니다만 다른 혐의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물론 업무 시작은 예. 그 비서실장이 했지만 저는 이게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 아, 항소심은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편집위원. 예, 저도 썼습니다만 예. 앞서 패널들도 다 예. 지적하셨고 역시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엄벌에 처했고 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조윤선 수석한테는 좀 선처를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청와대의 예.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저렇게 또 법정에 서서 예. 그 비록 한 분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예. 참 이 청와대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도 만들고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예.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모든 것으로 자기들이 장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관료들도 배제시키고 뭐 심지어 국회도 예. 배제시키고 이런 방식은 저 정부에서 저렇게 나쁜 선례를 남겼으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그런 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청와대가 이제는 관료들도 좀 믿어주고 예. 국회도 좀 믿어주는 예.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저는 뭐 그 김기춘 예.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예. 아마 이 두 사람의 별명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수석이 아니고 왕실장이. 왕실장이죠. 예, 제가 잘못 왕실장. 썼네요. 예. 왕실장. 그러고 조윤선 전 수석을 예. 왕의 여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국빈들이 야. 왔을 때 아. 배우자 노릇을 할 때 그때 붙었던 별명이 왕의 여자였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어떤 이 지금 두 사람의 그 수식어 붙는 왕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이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인식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절대 봉건왕조의 절대 권력의 왕으로 생겼던 것이 아닐까.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던 시절에 예. 짐은 곧 국가다라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에 이분들은 상당히 별 저항 없이 따라갔거나 예. 그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그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지금 우리 그 봉건 왕조 시대가 우리가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도 대신들, 신하들 중에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갖고 원칙에 벗어난 경우 가능한 충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이 퇴보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결과가 오늘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현직 실장 시절에 주변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극찬을 하는 그런 얘기가 꽤 회자가 된 적이 있었다. 굉장히 엘레강스하다,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그런 극찬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박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가는 길을 좀 제어해주고, 이런 실장의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 단호하지만 무례하지는 않다. 얼마 전 끝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에 대한 총평,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간 막말이 횡행한 정치권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일까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임 총리의 이번엔 대망론까지 어리둥절
조심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예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책임 총리 이어 대망론. 이낙연의 돋보이는 존재감일까요? 보겠습니다. 심의원실 압수수색 지적에 검찰의 총리가 관여했다면 칭찬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김정은 전략에 말려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묻자 전임 대통령의 통일 대박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왜 태극기는 안 보였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인공기 흔들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차기 대망론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이렇습니다. 차기 대망론 기분 나쁠 건 없지만 조심스러워. 현재 맡은 일도 심해 붙여 책임 총리 점수 매긴다면 60점 정도죠. 어리둥절 왜 이렇게 빨리 조사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1위 기록이 나왔네요. 한편에서는 범보수 1위 황교안 전 총리의 모습도 최근 자주 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가 어딥니까?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언행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네.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 할 줄 알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총리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총리,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항목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분은 좋으시죠?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자, 방금 들으셨지만 이낙연 총리 대망론과 관련된 질문에 어리둥절하다, 조심스럽다.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답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행보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자, 어떤 분부터 차지호 교수부터 예. 볼까요? 예. 그 좀 조심스럽다 이야기한 거는 아마 이 그 전직 총리로서 상당히 그 대권의 길을 갔거나 가고자 했던 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창 전 총리, 이해창 전 총리가 사실은 감사원장에서 총리로 발탁돼서 상당히 국민적 인기를 얻고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해창 당시 그 후보가 결국은 현재의 권력과의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래서 결국 대선 실패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길을 또 아마 떠올렸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고건 전 총리입니다. 고건 전 총리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분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막판에 가서 결국 권력 의지가 꺾이는 바람에 결국은 한번 출마도 못 해보고 그냥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와 비슷한 이 상황을 겪었던 두 사람의 전직 총리를 보면서 아마 내 아이 길은 뭘 건가, 무엇일까를 아마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앞서의 두 사람보다는 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탁월한 이 정치 언어와 그리고 또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 삼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 단체장 상당한 정치력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내에 지금 상당한 변수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첫째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는 제2의 노무현 돌풍을 일으킬 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잠재 후보들이 꽤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본인이 극복하면서 나갈 것이냐는 오롯이 이낙연 총리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민이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한 답변에는 고민 중인데 왜 이렇게 서둘르나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 의원 보겠습니다.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보면 여당 의원들 특히 그 예. 진선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보면 예. 이 속마음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나와가지고 못한다. 다음에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는 예. 뭐 대답을 못하거나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거는 나를 임명한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총리도 상당한 그건 속마음을 이번에 좀 비친 겁니까? 상당한 내공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분 나쁠 건 없지만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는 거는 이제 마음에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5년 내내 정말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정부 정말 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지금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예. 대통령이 지금 경제에서 외교의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예. 정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예. 정말 총리로서 죄송하다. 예. 이런 식의 스탠스로 갔다면 아마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공이 더 세지셨네. 이렇게 했을 텐데 살짝은 이제 마음을 좀 비치시는 것 같아서 속마음이 살짝 드러났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의미 그리고 행로의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서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뭐 조기 등판했던 사람들이 예. 별로 좋지 않은 길을 밟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낙연 총리도 지금 조기 등판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국엔 장점이 이거 하나 있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비교적 총리를 오래 하면서 예. 마지막에 기회를 한번 보는 그런 노림수를 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분이 지금부터 굉장히 관리를 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심재철 의원님이 예. 그 공개했던 자료에 보면 예. 저분이 그 외부 전문가한테 연설문을 맡겼다. 예, 이것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 외부 전문가한테 맡길 만큼 저분이 저렇게 할까?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가는 그렇죠. 거다. 그 연설문 하나조차도 관리를 하면서 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분이 그 기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예. 꼼꼼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관리를 오래 하면서 조기 등판의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려서 대권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구택 변호사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국무총리 예전에도 예. 그랬지만 국무총리에 있는 분이 대권에 언급되거나 뭐 지지율이 나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좀 일을 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이 또 미래는 저는 국무총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하느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잘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바꾸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총리직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그 총리를 역할을 하면서 예. 차기에 거론된다는 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본인이 좀 부담스러울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 국회의원도 오래 예. 하셨고요. 광역지사도 하셔서 사실은 뭐 당대표나 아니면 다른 거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대권에 갔을 때 다시 뭐 다른 걸 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총리를 가장 오래 하면서 현재 상태는 저는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할 당분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는 뭐 좀 다른 걸 봤는데 네. 어떤 걸 보셨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이나 정책이 틀림이 없다라는 예. 생각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청와대나 예. 여당의 이런 무오류의 가능성을 예. 신봉하는 예.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분은 사실 양보 타협, 예. 대화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예.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까 제가 돋보이게 말씀드린 됐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물이 차오르길 기다리는 배처럼 좀 때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예. 정리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답변을 그리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우리 정부의 첫 총리이기 때문에 예.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예. 역시 지금 호남의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 때문에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다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장관을 3명씩 이번에 추천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세 총리다 이런 표현을 은연중에 내비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어리둥절하다 조심스럽다는 이야기 속에는 예. 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인데 예. 갑자기 여론조사를 해서 1등이니 뭐 예. 대권이니 하니까 지금 상당히 본인은 내심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권 주자들이 벌써로부터 지금 총리 된 지 1년 5개월, 정권이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밖에 예. 안 됐는데 벌써로 대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에서 우길기 논란을 다뤘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결국에는 관함식에 불참할 것이다. 이런 저희가 예언을 했죠. 좌승함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예언이 왠지 맞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길기 논란 일본 제주 국제 관함식 불참 통보했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왜 그랬을까요? 보시죠. 일본 우길기 내리느니 관함식 불참 선택했다. 우길 승천기 개항하고 참가 의사 밝혔죠. 1998년, 2008년에도 우길기 달았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 측은요. 자국 국기, 태극기만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이에 대한 반응은요. 무례하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논란이 꽤 됐죠. 일자이함 한국 관함식 파견 취소 오늘 했습니다. 취소 통보했습니다. 다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영상 보시죠.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온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항해 시에는 그 자국의 국기만 개항하는 게 일반적인 그 항해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을 좀 준수해 줄 것을 우리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법이나 국제 관례에 어떤 강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우길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政治的主張だとか軍国主義の象徴であるという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 네, 제주 국제관함식 불참을 통보한 일본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태근 전 의원님 지난 시간에 예언을 좀 해주셨는데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예언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한 언론인의 그 제안을 갖다가 여기서 소개한 건데 아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길기를 내리기는 싫었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사열함을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그렇죠. 일어나고 있고 더더군다나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암만 독도함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저걸 못 바꾸겠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그러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우길기를 내리는 것보다는 아예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건데 제가 이번에 참 놀란 건 뭐냐면요. 대언론인의 팬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사실은 저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 경향신문의 안보 전문 대기자인 박승진 국장이 쓴 글이거든요. 그것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청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역시 언론은 대단하다. 결론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언론은 우길기에다 말고 언론은 대단하다고 결론이 가네요. 이번에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거에 동반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MBN 뉴스와는 그 책임을 항상 절감하고 있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강기정 전 의원님. 일본 법률에 의하면 우길기를 자국 함정에는 달도록 되어 있다. 이 점과
국제 전 세계 언론이 충돌하고 예.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아마 불참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언론의 힘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 서경덕 교수라는 분이 자비로 예.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언론사 300곳의 트윗이나 이런 곳에 막 예, SNS에 뿌렸던 일이 있습니다. 예. 이런 힘이 역시 모아지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최경철 의원님. 일본은 전수방위 국가죠.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예. 다른 나라에 대한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없는 나라인데 예. 아베가 들어서면서 저것을 고쳐서 개헌을 해서 예. 그 보통 국가로 나가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저것이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나 예. 그 중국의 대단히 큰 위협인데 일본이 사실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국가가 된다면은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결국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나 때로는 북한과도 협조해서 일본의 우경화, 즉 일본이 보통 국가화로 바꾸는 것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차정희 교수님. 예, 뭐 불참을 통보하는 일본의 속내는 저는 뭐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제가 이 한자로 스스로 지킬 위자를 썼는데요.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국제적 논란, 우길기의 국제적 논란을 막겠다는 뜻이 아마 첫 번째 자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례한 한국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대일본 제국의 그 해군의 그 뭡니까 이 자존심을 지켰다는 스스로 위로감을 찾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긴 하지만 문제는 그 앞서 두 번의 간암식 때 일본의 그 자위대 해군이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들어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조금 만시지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한 10여 초 남았습니다. 예, 뭐 북핵 문제 해결에 끼어들어야 되는 일본으로서는 우리 여론도 봐야 되고 또 자국 떼고 오면 또 자국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안 오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MBN 뉴스발로 바로 이어집니다.